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3년째다. 처음 1년은 정신이 없었고 둘째 해는 미쳐가는 줄 알았다. 그러다 3년째 되는 해봄 나는 도시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다. 그이와 마지막 여행으로 왔던 곳. 그때 우리 둘이 바닷가 민박에서 묵으며 은퇴하면 여기로 와 살자 했던 그 마을. 결국 나 혼자 먼저 와버렸다. 남편이 쓰던 낚싯배는 내가 이 마을로 이사 오기 전부터 이 마을 조그만 선착장 끝에 있었다. 이름도 그대로였다. 선혜호. 내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낡은 배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배. 계속 둘 거예요? 어느 날 선착장에서 그 배를 바라보다가 말을 건 남자가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푹 눌러 쓴 모자, 말투는 느리지만 낯설지 않았다. 남편 거예요. 그쪽. 사장님 부인이었구나. 자주 오셨지. 저기 민박집에 묵으시던. 그런 적 있었죠. 그가 말한 건 6년 전. 우리가 이 마을에 머물던 바로 그 시절이었다. 그땐 몰랐다. 이 작은 어촌 마을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날 이후 그 남자와는 종종 인사를 나누게 됐다. 이름은 민태섭. 마을 통발 어업협동조합 일도 보고 어릴 땐 서울 살다가 내려왔단다. 배를 그냥 썩게 두긴 아깝죠. 정비만 하면 나가도 될 텐데. 그게 무서워요. 그 배에 다시 누가 타는 게. 나는 그 말을 하고도 잠시 울컥했다. 누가 타도 남편 같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민씨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내게 말없이 작은 낚싯줄 하나를 건넸다. 이건 선비용, 이건 문어낚시용. 그냥 알고만 있어요. 왜요? 다시는 안 타더라도 당신 배니까. 그 순간 바다 너머에서 바람이 스쳤다. 남편의 손처럼. 그날 밤 오랜만에 베개를 적셨다. 근데 이번엔 이상하게 조금은 따뜻했다. 아줌마, 오늘은 뭘 잡고 싶으세요? 민태섭 씨는 그런 식이었다. 어느 날은 바닷바람보다 더 말 수가 없더니 또 어떤 날은 저렇게 농을 걸어왔다. 그 농담이 불쑥 가슴에 들어올 땐 내가 생각보다 더 외롭다는 걸 느끼곤 했다. 나는 배를 수리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는 마치 묵은 장작을 기름칠하듯 조금씩 움직였다. 먼저 닦고 방수포도 교체하고 페인트 칠도 해줬다. 그걸 보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 그가 남편의 물건을 건드린다는 불쾌함보다 마치 남편이 돌아와 그걸 손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무는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직은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건 너무 오래 내버려둔 마음뿐이죠.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뻐근했다. 그날 이후 나도 조금은 움직였다. 낚싯줄을 정리하고 안에 남편이 써놓았던 조그만 노트 날씨, 조류, 낚시 메모들 그걸 꺼내 읽기도 했다. 사장님, 이런 거 꼼꼼히 적었네. 그래서 내가 잡은 생선보다 더 많이 잡았어요. 난 그냥 바다 보고 있었거든. 바다 보던 분이 지금은 바다랑 멀어졌네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민 씨는 내가 웃으면 조금 민망한 듯 눈을 피했다. 그런데 그런 어색함이 싫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였다. 태풍주의보가 떴다. 비는 새벽부터 내렸고 나는 선착장으로 달려갔다. 그 배가 걱정이었다. 내가 가보니 이미 민 씨가 와 있었다. 비를 맞으면서 배를 고정하고 있었다. 왜 혼자 와요? 나도 연락 줬으면 같이 왔을 텐데. 아줌마는 혼자 오게 생겼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에 화가 나려다 문득 웃음이 났다. 맞다. 나는 늘 혼자 오곤 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참아내고, 혼자 넘겼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와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이야.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달라졌다. 이젠 그 낚싯배를 볼 때 남편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그 배를 함께 닦던 사람의 손도 함께 떠오르게 됐다. 그날 아침 민태섭 씨가 말했다. 바람 괜찮아요. 오늘 한번 나가보죠. 나가긴요, 어디를요? 그 배요. 선혜호 말이에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마음이 철렁했다. 남편이 나보다 먼저 붙인 이름. 그 배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남자가 배를 몰겠다는 게 어쩐지 조금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 나도 그 바다에 나가고 싶었다. 그 사람과 아니, 그 사람 덕분에. 민 씨는 내게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배의 이곳저곳을 점검했다. 그 손길이 참 조심스러웠다. 마치 그 배가 나인 것처럼. 배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물살을 갈랐다. 바닷가에서 조금만 나가도 물색이 달라졌다. 맑고 깊은 바다 그 속에 숨은 물고기들처럼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숨기게 되는 곳. 남편분이 여기서 제일 잘 잡았어요. 그래요? 그땐 나도 낚싯대 잡을 줄만 알았지. 마음은 잡을 줄 몰랐죠. 그가 말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 고백일까?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미끼를 달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추위가 아니라 설렘에 가까웠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물고기들이 자주 입질을 해왔다. 작은 고등어 한 마리가 올라왔을 때 나는 그걸 쳐다보며 말했다. 예전엔 잡히면 남편이 바로 회 떠줬어요. 초고추장도 없었는데 그냥 소금만 뿌려서. 먹고 싶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할 줄 알아요? 배운 건 없는데 따라 해보면 되죠. 그분 노트에도 써 있을걸요? 나는 그 순간 남편의 흔적을 따라 걷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점점 온기처럼 번져갔다. 배에서 내려올 즈음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나는 중심을 잃고 휘청였고 그는 재빨리 내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네. 앞으로는 넘어질 것 같으면 꼭 말하세요. 제가 말하면 그때도 붙잡아줘요? 붙잡죠. 손 놓지 말자고 약속하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바닷물보다 더 짭짤한 무언가가 내 뺨을 타고 흘렀다. 그걸 본 민 씨는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외면해줬다. 그래서 고마웠다. 그날은 마을에 장이 서는 5일장이었다. 오전엔 소쿠리에 마른 멸치 몇 줌을 담고 대파랑 갓김치를 사러 읍내 장터에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 선착장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선혜호 아직도 있네. 야, 이거 우리 형님 배 아냐? 그러네 선혜호 선혜영.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남편의 낚시 친구들이었다. 예전에도 함께 이 마을로 낚시를 오곤 했던 사람들. 나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낡고 지친 얼굴은 처음이었다. 아, 형수님 맞으시죠? 예. 오랜만이에요. 이 배 아직 있었네요. 네. 그냥 둘 수가 없어서요. 그들이 말없이 배를 바라보는 동안 나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이 돌아가신 뒤 저희도 다 낚시를 끊었어요. 그 사람이 없으니 바다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말이 끝나자 민태섭 씨가 저쪽에서 걸어왔다. 낚싯줄을 손질하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태섭이 너 여기 아직 있었냐? 네. 저는 아직 있죠.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친구들과 민 씨는 서로를 아는 듯 또 낯선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형님 살아계실 때 많이 도와줬지. 저도 그랬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 씨도 남편을 알았구나. 아니,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더 깊은 뭔가가 있었던 사람. 사람들이 떠난 후 나는 물었다.
예전에 남편이랑 안면이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낚싯줄을 내려놓고 말했다. 예. 같이 몇 번 배를 탔어요. 그분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죠. 낚시도 말도 마음도.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요? 그분이 그러셨죠. 선혜가 슬퍼지게 하지 마라. 나 없어도 웃게 해줘라. 그래서 그냥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따질 틈도 없이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그리고 문득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남자는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어쩌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가장 따뜻한 유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 끝자락 마을에서는 작은 바다축제가 열렸다. 규모는 작지만 횟집 앞에는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은 오징어 말리는 막대 사이를 뛰어다녔다. 동네 청년회가 준비한 통발 체험에 내가 만든 파래전도 몇 장 팔려나갔다. 형수님, 파래전 진짜 맛있어요. 형수님 아니에요. 이제 그냥 선혜 씨입니다. 내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마을 아주머니들 눈이 반짝했다. 그럼 태섭이랑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요? 그냥 낚시 스승이죠. 그런데 둘이 참 잘 어울려요. 같이 배도 타고, 같이 파래도 따러 다니고, 같이 멍하니 바다만 보던데?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따스함이 차올랐다. 남편을 잃고 나라는 사람이 다시 누군가와 엮일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이 마을에서는 그런 내 두려움을 누구도 꾸짖지 않았다. 축제의 밤 바닷가에 작은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민 씨는 조용히 내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저 말없이 불꽃을 바라봤다. 저 불꽃 너무 빨리 사라지네요. 내가 말했다. 민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서 예쁜가 봅니다. 금방 사라지니까 지금 보는 걸 더 소중히 여겨지죠. 그 말이 왜 그리 가슴을 파고드는지 몰랐다. 아마 남편을 떠나보낼 때 내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불꽃도 그랬는지 모르겠다. 불꽃이 터지며 하늘이 잠깐 환해졌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살짝 놓였다. 움켜쥐거나 잡아채는 그런 손이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조심스럽게 얹은 손.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조금 뒤 그가 말했다. 사람들은 다 불씨를 안고 살아가죠. 누군가는 꺼뜨리고 누군가는 다시 지펴요. 나는 그냥 당신 곁에서 그 불씨가 너무 차갑지 않도록만 도울게요. 그 말에 나는 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 그 사람일 거다. 내 남편. 지금쯤 어디선가 파란 바다 위에서 나를 보고 있을 그 사람. 마을에선 가을마다 낚시 대회를 연다. 외지인도 참여하지만 대부분은 이 동네 사람들이다. 상품은 대단치 않다. 지역 농수산물 세트, 읍내 생선구이 식당 식사권, 그리고 1등에게는 바다의 왕이라 적힌 모형 트로피가 주어진다. 민태섭 씨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우리도 한번 나가볼까요? 대회를요? 당신 배인데요. 이제 한 번쯤 주인 노릇도 하셔야죠. 그 말에 웃음이 나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다. 남편과 나는 한 번도 저런 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그이는 경쟁은 성격에 안 맞는다며 항상 비껴갔다. 하지만 나는 지금 누군가의 옆자리에 선 내 모습이 궁금해졌다. 대회 날 우리는 새벽 5시에 출항했다. 배에는 따뜻한 보온병, 낡은 조각 노트, 그리고 민 씨가 직접 만든 미끼가 준비돼 있었다. 나는 덜덜 떠는 손으로 낚싯줄을 내리며 말했다. 떨려요. 저도요. 근데 기분 좋은 떨림이네요. 바다 위에 안개가 살짝 내려앉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배는 마치 세상과 떨어진 조용한 방 같았다. 그렇게 몇 시간쯤 지났을까. 문어 한 마리가 걸려 올랐다. 나는 기뻐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였다. 조심하세요. 민 씨가 나를 꽉 붙잡았다. 그리고는 그 자세 그대로 잠시 나를 안았다. 괜찮아요. 안 떨어졌어요. 민 씨. 무섭진 않았죠? 아니요. 이상하게 안 무서웠어요. 그 침묵 사이로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이 이 마을에 다시 나타났을 때부터, 나 두 번째 바람이 불어온 줄 알았어요. 이번엔 내가 그 바람 붙잡고 싶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사람의 가슴에서 남편의 향기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지금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날 대회 결과는 상관없었다. 우리가 잡은 건 물고기보다 조금 늦게 찾아온 마음 한 조각이었으니까.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다. 햇살이 부드럽게 지붕 위를 스치고 마당에 널어둔 고등어가 은빛을 반짝였다. 나는 느긋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민 씨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기말배가 쓰러지셨어요. 배로 읍내 병원까지 데려가야 해요. 119는요? 응급차는 멀어요. 지금은 우리가 제일 빨라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 씨의 트럭에 할배를 실어 부두까지 달려갔고 우리는 선회호를 타고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다. 그 배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기억을 담은 물건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실어 나르는 지금의 삶이 되어 있었다. 기말배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고 마을에서는 그 일을 두고 한동안 말이 많았다. 선혜호가 사람을 살렸대. 아니, 선혜호가 아니라 선혜 아줌마랑 태섭이지. 둘이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 그 말에 나는 어쩐지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리고 며칠 후 민 씨가 내게 말했다. 사실 내가 처음 이 마을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보다는 둘이 좋다는 걸 알아버렸네요. 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서요? 나랑 바다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냥 같이 사는 거 생각해 보실래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바다 위에 피어오른 잔물결처럼 오래도록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그의 문 앞에 조용히 파래전을 놓고 왔다. 그 위엔 손으로 쓴 쪽지가 하나. 오늘은 내가 믿기 준비할게요. 같이 또 나가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걸 받아들었다. 우리의 약속은 말보다 그렇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졌다. 어느 날 오후였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날 마을 우체통에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받는 사람은 내 이름, 보내는 사람은 내 남편 이진수. 숨이 멎을 뻔했다. 봉투는 오래된 우체국 보관소에서 보냈다는 안내와 함께 반송 주소 불명으로 보관 중이던 편지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어본 건 바닷가 평상에 앉은 그날 해질 무렵이었다. 선혜야, 이 편지를 너에게 꼭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이후로 무서워지더라. 혹시라도 내가 먼저 너를 떠나면 그 배를 버리지 마. 너를 처음 만났던 날처럼 바다가 예쁘던 날. 그 배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 대신 너를 웃게 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미련 두지 마. 웃어줘. 나 없이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마이너스 진수가.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해가 지는 바다를 보며. 그날 저녁 민 씨가 내게 밥을 해줬다. 팔에 넣은 된장국, 말린 고등어구이, 그리고 감자조림. 어쩌면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분 노트 보면서 연습했어요. 그 사람, 당신 많이 사랑했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그 사랑을 이어주고 있어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배 위가 아닌 따뜻한 마루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낚싯배의 이름표를 조용히 바꿨다. 선해호 아래 작은 글씨로 진수와 태섭 그리고 나의 바다라고. 남편의 사랑도 민 씨의 마음도 그리고 내 외로움도 그 작은 배 위에서 조용히 나란히 떠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흔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함께 머무는 법을 배워갔다.